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저번 수업들도 들으신 분들은 오랜만에 뵙고요. 예, 자 그리고 뭐 항상 수업 때마다 시작하는 거지만 어쨌든 뭐 새 수업이니까 예, 뭐 첫 수업 시작할 때 했던 수업 소개들 예, 계속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뭐 우선 예, 수업 자체는 뭐 예, 하루에 6시간씩 수업을 하고요. 예, 총 4주 수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일단 뭐 10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 처음에 수업 계획서에 나온 대로 뭐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예, 처음에 확인 학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30분 동안 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것들 예, 위주로 그냥 리뷰의 의미로 확인학습을 자유롭게 푸시고요. 예. 자, 이 확인학습은 뭐 간단한 문제 위주로 나올 거고, 그래서 뭐 수업 때 풀어드리지만 따로 답안이나 뭐 그런 걸 올려드리거나 채점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50분씩 수업을 하고요. 예. 10분씩 쉬고요. 예, 뭐 이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예, 점심시간이 좀 많이 늦습니다. 예, 3시간 수업을 하고, 예, 그 다음 점심시간을 가질 거고요. 음, 예, 근데 해보니까, 예, 2시간 하고 길게 쉬었다가 4시간 하는 것보다, 예, 3시간, 3시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배고프시겠지만, 자, 그래도 일단 제 수업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점심시간은 70분 가질 거고요. 예, 그럼 똑같이, 예,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6교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끝나고 질문을 받으면 좋은데 예, 연초에 작성했던 강의 계획에서는 예,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일단 뭐 밀착해서 질문 받는 게 예, 질문 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게 학원 방침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50분이 아니고 예, 20분. 예, 여기서 수업은 일단 종료되게 됩니다. 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뭐 질문하시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쉬는 시간은 질문 시간이 짧으니까 예, 혹시 뭐 뒤에 다른 분들이 질문하실 분들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 질문이 밀려 있으면 수업 시간에 했던 질문 위주로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게 짧아서 어쩔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뭐 나머지 부족한 질문들은 뭐 지금은 예, 온라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카페에 가시면 정현민 전공수학이라고 찾으실 수 있고요. 뭐 다들 가입하셨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예, 그 과목 맞는 과목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카페 질문이니까 뭐 당연히는 아니지만 예, 그 바로바로 대답이 올라가진 않을 거고요. 조금 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질문은 카페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는 매번 수업이 끝나면 수업 자료가 올라갈 거고요. 뭐 수업 자료라는 건 강의록이랑 뭐 필기 뭐 그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전체가 끝나면 그 전체 강의록을 한꺼번에 올려 드릴 거고요. 뭐 아무튼 수업 자료가 올라갈 거고 수업 자료는 수업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정도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 원래 필기조교님이 수업을 하면 그날 바로 예, 강의록을 그러니까 필기 자료는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제 강의록은 그 주 강의록은 그 다음 날 올라가고 보통 이런 식이었는데 예, 필기 조교님이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직강을 못 들으셔가지고 예, 자 그래서 아마 조금 늦게 올라갈 거예요.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정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뭐 어쨌든 필기는 그렇고 나머지는 아무튼 수업 끝나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쯤이면 그 주 수업 자료는 받아보실 수 있는데 뭐
필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강의록은 다 지금 받으셨으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럼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된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확인 학습이 없으니까 일정이 30분씩 당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당연히 칼같이 50분에 딱 끝낼 수는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5분 정도씩은 텀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쉬는 시간은 수업 끝나고 10분 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점심시간은 그 수업이 끝나고부터 70분 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조교 선생님이 다음 수업 시작할 시간을 적어 주실 테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저희 수업은 확률 통계 수업입니다. 미적분학은 미분이랑 적분을 배우는 학문이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은 뭐 간략하고 적분은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미분기하는 미분기한데 크게 보면 곡선이랑 곡면으로 나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곡선 파트는 이렇고 곡면 파트는 저렇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률 통계도 확률 부분이 있고 통계 부분이 있다라고 나누기에는 제 기준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 물론 확률 부분은 예, 통계랑가 전혀 안 들어가는 순수한 확률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통계 부분은 확률이 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 통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통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확률이 필요하더라 정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확률은 뭐고 통계는 뭡니까? 확률은 말 그대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확률 함수입니다. 아무튼 뭐 확률 함수에 대한 얘기는 수업 나가면서 할 거고, 어쨌든 어떤 상황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확률이고요. 통계는 그럼 그 확률을 가지고 뭡니까? 평균을 내거나 뭐 추정을 하거나 검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통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률 통계는 사실 그냥 뭐 확률 따로 통계 따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굳이 구분을 한다면 통계 부분이 공부하기는 훨씬 어려워요. 그렇죠? 뭐 검정을 왜 하는지, 왜 검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뭐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뭐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뭐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나오는 틀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변형이 되는 것들은 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확률 함수를 잘 꼬아서 낸다라든지 문제를 좀 이상하게 낸다라든지, 그래서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건 확률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률 함수라는 거, 물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곧 배우겠지만, 이 확률 함수라는 걸 어떻게 다루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확률이라는 건 결국 확률 계산은 이산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연속일 경우에는 결국 적분 문제예요. 그렇죠? 적분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확률 함수라는 거는 연속이라면 적분의 전체 영역에서 적분해서 1이 되는 그런 특수한 함수들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확률은 적분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적분은 하실 수 있어야 확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분 안 익숙하신 분들은 적분, 이변수 함수의 적분까지 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일단 확률 통계니까 확률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률 통계를 하니까 일단 확률에서 쓰는 용어부터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이건 그냥 용어니까, 그리고 뭐 대부분은 예, 헷갈릴 게 없이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읽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일 먼저 얘기를 할 거는 사상이라는 거고요. 사상이라는 말보다
사건이 좀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저도 사건이 좀 더 편하고요. 어쨌든 예, 사상 사건은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고자 하는 그 대상, 예,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오는 그 일을, 그 사건을, 예, 사건 혹은 사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표본 공간은 뭐냐면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의 전체 집합. 예. 자, 그래서 뭐 확률에 대한 용어들은 결국 집합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다 집합으로 다룰 건데 그 집합 용어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예, 확률 통계에서 쓰는 용어로 변형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상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모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집합으로 생각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사상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원소가 아니라 부분 집합인 이유는 아시겠죠? 그렇죠? 아까 주사위를 생각을 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표본 공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소 6개짜리 표본 공간은 보통 S라고 많이 쓰는데, 그리고 사상은 뭐 그냥 사건 하나니까 부분 집합이니까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을 S, 사상을 A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S는 이렇게 6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사위 하나 던져서 나오는 눈은 6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가 나올 확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하면 그 사건은 표본 공간의 원소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짝수가 나올 확률, 홀수가 나올 확률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짝수가 나올 확률은 뭡니까? 아니죠. 짝수가 나올 확률은 2, 4, 6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 4, 6이면 뭡니까? 원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 뭡니까? 원소 하나로는 사건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 하나가 나오는 경우, 원소인 경우는 뭡니까? 그 원소 하나만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눈 1, 2, 3, 4, 5, 6을 다 가지고 온 게, 예, S라는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 그럼 이 S라는 표본 공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는 그냥 S의 부분 집합들 1, 2, 5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예, 주사위를 던져서 눈이 1 또는 2 또는 5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 사건이라는 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더라라는 거고, 뭐 그 다음은 뭐 비슷한 얘기들 뭐 그냥 용어니까 뭐 넘버링 안 하고 바로 쓸게요. 예. 여사건, 뭐 사상이라고 했으니까 여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집합이니까 여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 A가 있으면 A의 여집합은 A 프라임, 예. 혹은 A의 C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 과정에서 표현하는 거랑 뭐 중고등학교 때 기호 표현이랑 다른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쓰면 무조건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더라도 여집합이구나 라는 걸 이해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A 프라임이라고 쓰기도 하고 AC라고 쓰기도 하는데 뭐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예,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집합. 예, 사건이 곧 집합인 거예요. 그렇죠? 부분 집합이니까. 자, 그래서 모든 용어는 집합 용어를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의 기호도 마이너스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역슬래시로 쓰기도 해요. 그렇죠? 이건 뭐 그냥 기호의 차이니까. 그 다음 두 사상이 있을 때, 예, 그러니까 두 집합이 있을 때 상호 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서로 배반이라는 게 한자 용어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예, 뭐 간단하게 겹치는 게 없다라는 게 상호 배반이에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면 상호 배반이 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집합 용어기도 하고 확률 용어기도 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상호 배반 집합이라고 하면 집합 용어인 거고 상호 배반 사상이라고 하면은 예, 뭐 확률 용어 거고요. 자, 어쨌든 예. 자, 그 다음 포괄적 사상 혹은 포괄적 집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다 더해서 그러니까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오는 경우 포괄적 사상이라고 하고요. 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예, 뭐 사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그젠플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이그젠플이고요. 자, 아까 주사위를 던지면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집합으로서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것보다 조금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이다. 뭡니까? 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에 따라서 예, 동전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 동전을 한 번 던지고 예,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랬을 때 예, 이랬을 때 표본 공간 S는 어떻게 됩니까? 예, S는 집합이니까 원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원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의 원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왔을 때 1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져야 되니까 동전이 첫 번째 던진 동전도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동전도 앞면이 나오는 경우 자, 그걸 쭉 쓰면 그게 원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다 쓰기 피곤하니까 그냥 간략하게 기호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는 이 문제에서만 쓰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다 알아들을 테니까 굳이 말로 풀어서 쓰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온다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은 숫자니까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눈에 따라 동전을 던지니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오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예, 그냥 앞면을 헤드라고 해서 H, 뒷면을 예, 꼬리라고 해서 T라고 쓴다라고 한다면 예, 1H 하면은 예, 쓰진 않을게요. 이게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온 후 동전을 2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1HT, 1TH, 1TT, 예, 뭐 2HH 이런 식으로 6까지 쭉 나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의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집합 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려면 1HH가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그냥 쓴 거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이해가 될 테니까 예, 그냥 써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체 표본 공간은 이렇게 생겼고 예, 그 다음에 주사에서 나타나는 수가 3보다 작을 사상 을 A라고 한다면 A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3보다 작다라는 건 1 아니면 2인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쓰면 되죠. 그렇죠? 예. 1 HH 1 HT 1 TH 1 TT 예, 그 다음 또 2는 뭡니까? 짝수니까 짝수는 동전을 한 번만 던져요. 한 번만 던지니까 2HH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짝수는 동전을 한 번만 던지니까 한 번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두 개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뭐 거의 똑같은 거고요. 뒷면이 2번 나타날 사상을 B라고 한다면 B는 어떻게 생겼겠느냐라는 거고 뒷면이 2번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동전을 2번 던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주사위는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홀수가 나오든지 간에 뒷면이 2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TT, 3TT, OTT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표본 공간과 사상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 집합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 집합과 친해지면 뭐 이런 표현들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예. 음.
예, 그 다음 뭐 나머지 다 여기다 쓸게요. 뭐 간단하니까. 예. 자, A'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되느냐? A'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이것 빼고 나머지니까 그냥 쓰면 되죠. 3부터 차례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3HH, 3HT, 3TH에서 4H, 4T, 5HH, 5TH 등등등. 자, 그래서 다 쓰진 않을게요. 어쨌든 전체 표본 공간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를 쓰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A 프라임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사상을 쓰시오. 자, 이건 뭡니까? 그럼 A 프라임이랑 B가 겹치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뭡니까? 집합 알고 있으니까 B에서 A를 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B에서 A가 아닌 거. 예.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그냥 3TT랑 5TT. 예.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가지겠죠. 예. 그냥 집합 문제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 예.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를 나열하시오. 예, 뭐 이제 안 쓸게요. 예, 이거 다 쓰시고 이거 다 쓰신 다음에 겹치는 거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A에다가 3TT랑 5TT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상이라는 건, 사건이라는 건, 즉 확률의 기본 단위는 예, 집합에 대한 얘기더라라는 게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예.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예, 기본 용어는 이걸 가지고 할 거고, 자, 그러면 확률을 얘기하기 전에 뭐 이거는 알고 계신 거니까 예,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 하면 뭐가 됩니까? 예, 2분의 1이죠, 그쵸? 왜 2분의 1입니까? 주사위는 6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6개인데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3개니까 6분의 3 해서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근거는 뭡니까? 모든 면이 나올 확률이 다 똑같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주사위가 밑면은 엄청 1면은 엄청 넓고 예, 그런 사다리꼴 그러니까 사다리꼴에 해당하는 육면체처럼 생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확률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지수분의 가지수가 되더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확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가지수 세는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룰 거는 일반적인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함수로 나오고 그 함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물론 그 상식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을 따질 때는 결국 가지수로 보는 거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보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예, 경우의 수 얘기를 먼저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 예, 뭐 굳이 쓰진 않을게요. 뭐 예. 음, 예. 예. 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1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뭐 이 n1가지 각각에 대해서 다 n2가지로 나오게 된다면 그럼 총 경우의 수는 예, n1 곱하기 n2가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게 n1 가지고 두 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게 n2 가지인데 두 번째 일어나는 게 첫 번째에 전혀 영향을 안 받으면 예를 들어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사위 하나가 1에서 6까지 나올 때 다른 하나도 똑같이 1에서 6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케이스에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A 주사위도 6가지, B 주사위도 6가지니까 전체적으로는 6 곱하기 6, 36가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질 때 가장 많이 쓰는 시스템인 거고요. 예. 자, 근데 완전 독립적이지 않더라도 당연히 개수를 세는 게 목적이니까 예, 각각에 대해서 나오는
각각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는 앞에서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데 경우의 수는 똑같으면 그럴 때도 그냥 곱하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예, 이렇게 되고요. 뭐 그다음 순열. 예, 순서적 배열이라는 건 그냥 일렬로 쭉 나열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순열이라는 거는 그 나열하는 그 상황 자체를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똑같은 얘기로 똑같은 용어로 이 순열이라는 걸 그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순서의 배열도 순열이라고 하고, 혹은 이렇게 되는 배열의 수를 순열이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배열의 수를 순열이라고 할 때는 무한개의 물체가 나열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예, 유한개의 물체를 나열해야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적당한 수가 나오게 될 거니까. 자, 어쨌든 그냥 순열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냥 배열을 구하라는 것보다는 그 수를 구하라는 라는 질문일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배열 자체를 순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순열의 수를 수는 빼고 그냥 순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순열은 그러면 기호로는 NPR 이렇게 많이 쓰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n개의 물체를 혹은 대상을 R개를 나열한 순열의 수. 순열을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배열의 수. 그러니까 n개 중 R개를 뽑고 그 R개를 나열했을 때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뭐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예,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팩토리얼이 뭔지는 아시죠? 그쵸? 예, n 1부터 n까지를 다 곱한 게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인 거고, 자, 아무튼 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앞에 곱의 원리를 하고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경우를 보자라는 거예요. n개의 대상 중 r개를 나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한 게 순열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녀석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나오는 녀석이 있을 거고, 세 번째 나오는 녀석이 있을 거고 해서 r번째 나오는 녀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대상이 뭐래도 다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1부터 n이라고 이 대상을 1부터 n 숫자 1부터 n이라고 할게요. 이 숫자 1부터 n이 그냥 뭐 n개의 동물이어도 상관이 없고 돌멩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숫자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수학을 하시니까 다들 아실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부터 n까지 주어졌다라고 하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녀석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숫자 1이 올 수도 있고 첫 번째 숫자 2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총 n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오는 게 n가지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오는 숫자랑 두 번째 오는 숫자는 독립이 아닙니다. 아까 곱의 원리를 할 때 독립이면 깔끔한데 독립이 아닌 경우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1이 오면 두 번째에는 1은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부터 n까지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2가 온다면 뭐가 됩니까? 첫 번째 2가 온다면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3부터 n까지 아무거나 올 수도 있어요. 2를 빼고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건 자체는 달라요. 그렇죠? 2에서 n 중 하나가 발생하는 사건이랑 1이나 3에서 n 중 하나가 발생하는 사건은 사건 자체는 달라요. 근데 경우의 수는 뭐가 됩니까? 이것도 n-1개가 되고 이것도 n-1개가 되는 거예요.
3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된 게 뭐가 되더라도 두 번째 선택되는 것들의 경우의 수는, 사건은 다르지만 경우의 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마찬가지로 n-2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니까 개수의 관점에선 다 똑같으니까 뭐가 성립하는 겁니까? 곱의 원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곱의 원리를 적용하면은, 예, 그러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n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n-1가지가 있을 거고 해서 몇 가지까지 나옵니까? n-0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예, n-r 플러스 1가지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쵸? 예,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다르게 쓰면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거에서 r부터 1까지 다 곱한 거를, n-r부터 1까지 다 곱한 거를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예, n-r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 뭐, 예, 과정은 어떻게 됐든 이 순열의 경우의 수는 뭐 지금까지 많이 써 오셨을 거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곱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다. 뭐 정도의 얘기만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잼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1.1이고요. 2.1이 아니라 1.2.1이고요. 예, 뭐 이건 뭐 사실 처음에 확률 배울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예, 많이 하던 거죠. 그렇죠? 뭐 어쨌든 저희도 메인은 이게 아니지만 뭐 아무튼 단계 나가는 거니까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학생이 총 50명이고요. 여기서 회장과 총무를 뽑으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혼자서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 어떻게 뽑을 것인가 라는 거고요. 예.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 것이냐라는 거고, 당연히 회장 한 명만 뽑는다면 50명 중 각각의 사람이 될 때마다 다 다를 테니까 50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회장과 총무를 뽑는다면 뭐가 됩니까? 회장 50명 중 회장 한 명이 될 거고, 그럼 총무는 예, 회장이 아닌 사람 중에 될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49명이 남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까 곱의 원리 그대로 적용해서, 그러니까 사실 회장을 1번, 총무를 2번이라고 한다면 50명 중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을 쓰니까 그냥 순열인 거예요. 그렇죠? 50p2인 거예요. 그러니까 50 곱하기 49가 나올 거고요. 자, 그다음 문제에서 겸직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겸직 허용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50 곱하기 50이 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이건 그냥 간단한 경우의 수 계산이고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많이 해 오셨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A는 난 총무는 안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죠. 자기 선택이니까. 자, 그러면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케이스가 나뉘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도 그 케이스를 그대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난 총무는 안 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얘는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는 회장만. 예. 이런 케이스라면은 그러면 A가 회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회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케이스를 각각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A가 회장이 된다라는 거는 회장이 정해졌으니까 뭐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총무만 뽑으면 돼요. 총무는 A를 제외하고 뽑아야 되니까 49가지가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A가 회장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회장도 총무도 A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49명 중에서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49 곱하기 48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굳이 한 번 더 정리해주면 49의 제곱이 될 거고요. 49로 묶어주면. 예. 자, 그 다음에
예, B와 C는 무조건 묶여져 있는 경우. 예, 그러니까 B와 C는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둘 다 안 하는 경우. 예, 난 얘 아니면 안 해요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것도 뭐 간단하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B, C가 같이 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BC가 둘 다 안 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BC가 같이 하는 경우는 뭐가 됩니까? 예. 누가 회장이 될지는 알 수 없으니까 B가 회장인 경우, C가 회장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거고 BC가 같이 안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를 48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D와 E는 절대 같이는 하지 않을 경우,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뭐가 됩니까? 이 케이스는 D와 E가 같이는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D가 하고 E가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D가 안 하고 E가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D도 E도 둘 다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예, 세 가지 경우를 따지는 것보다 뭐가 낫습니까? 어차피 전체에서 얘는 절대로 안 되는 경우 여집합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에서 D와 E가 같이 하는 경우를 빼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D와 E가 절대 난 E가 하면 안 해요. 뭐 난 D가 하면 안 해요라고 했다면 전체에서 둘이 동시에 하는 경우를 빼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50 곱하기 49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D가 함께 하는 경우는 D가 회장이거나 E가 회장이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순열 나왔으니까 뭐 똑같은 그러니까 한 가지 케이스 더 언급만 하면요. 예. 예, 뭐 일단 우리가 하는 건 그냥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의 차원에서 경우의 수를 하는 거고 예, 세는 게 메인인 과목은 아니니까 그냥 경우의 수에 대한 거는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예, 순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예요. 순서대로 배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일열을 가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일렬이 아니더라도 순서대로 배열한다라는 건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과정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순서가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 예, 원탁 위에 앉아 있는 경우, 그래서 예, 이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만 중요할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 원탁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누가 될 것인가? 예, 이 원탁에 앉힌다는 건 당연히 이 자리마다 이 의자가 제일 좋고 이 의자가 제일 후져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의자가 있으면 당연히 원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렬로 배열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관계만 중요해서 내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예,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예, 1번 옆에 2번, 5번이 앉으나 여기 1번 옆에 2번, 5번이 앉으나 이 관계는 똑같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의 관점에서 세는 거를 원순열이라고 하고요. 예. 자, 그래서 n개에 대한 원순열은 예, 여기서 원순열은 그러니까 이 배열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 예, 이거는 그냥 n-1의 팩토리얼이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결과는 간단하고요. 뭐냐면은 예, 원순열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간단하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5개의 케이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5팩토리얼 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의자의 수가 의자 자체가 다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배열되는 수라고 한다면. 근데 이 중에 뭐라는 겁니까? 1, 2, 3, 4, 5에 대한 배열이나 관계가 중요하니까 1, 2, 3, 4, 5에 대한 배열이나 똑같은 배열이라는 거예요. 원순열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5, 1, 2, 3, 4나 예, 4, 5, 1, 2, 3이나 3, 4, 5, 1, 2나 2, 3, 4, 5, 1이나 얘네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배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배열이니까 뭡니까? 어떤 배열이 주어지더라도 그 배열 중 5개씩은 원순열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역으로 적용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이때 예, 순열은 5팩토리얼인데 원순열은 예, 뭐 쓸데없는 화살표가 난무하고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자, 4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 n개가 있으면 원순열의 개수는 n-1의 팩토리얼이 되더라 라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 얘기까지만 하고 예, 쉬도록 할게요. 자, 순열 얘기를 했습니다. 경우의 수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순열이에요. 그렇죠? 곱의 법칙이 가장 직관적으로 들어맞는 녀석이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늘상 하면은 순열이랑 같이 예, 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경우의 수 하면은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순열과 조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순열이 좀더 예, 개념적으로 더 잘 와닿을 수 있고 계산하기 좀 더 쉬울 수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훨씬 많이 쓰는 건 조합이에요. 예, 그래서 뭐 순열 기호를 볼 일은 별로 없겠지만 특히 대학 수학 공부를 하면 조합 기호는 무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거랑 대학에서 하는 거랑 기호의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으니까 예. 자, 그래서 NCR을 이렇게 좀 더 행렬 기호로 좀 더 많이 쓰는데 자, 어떻게 됐든 예. 이 순열보다 조금 더 중요한 녀석이 조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 지금 하는 얘기는 완전 조합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연결되는 거니까 지금 끄집어낸 거고요. 아무튼 예.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말로 뭐 간단하게 쓰기가 애매하네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똑같은 크기의 공이 빨간색 공이 3개, 노란색 공이 2개, 흰색 공이 5개, 뭐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별로 개수를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배열할 수 있는 순열의 수, 얘네들을 배열할 수 있는 예, 배열할 수 경우의 수니까 수 있는 이란 말이 필요가 없네요. 예, 일렬로 배열할 경우의 수. 예, 이걸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죠? 예, 원순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일단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가정하고 다 배열한 다음에 원순열로 생각했을 때 겹치는 게 얼마나 있는지를 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자, N1, N2, N3 하면은 너무 많아지니까 예, 심플하게 해볼게요. 예, 동그라미 3개, 예, 세모 2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일단 우리가 배운 건 순열밖에 없어요. 그렇죠? 순열은 뭡니까? 하나하나, 대상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구분이 되는 게 순열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상체를 다 구분하면 되겠죠.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우리 똑같은 동그라미로 볼 거지만 만약에 여기에 넘버링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세모 2개도 똑같은 세모로 볼 거지만 넘버링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넘버링이 된 물체 5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5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5팩토리얼이 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배열한 게 1, 3, 4, 2, 5가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 3, 4, 2, 5도 사실은
우리가 넘버링을 지우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넘버링을 지웠을 때의 배열에서니까 1, 3, 4, 2, 5는 실질적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의 배열인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1, 3, 3, 2, 5 말고도 이렇게 배열된 애들은 많죠. 그쵸?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1, 2, 4, 3, 5도 있을 수 있을 테고 1, 3, 5, 2, 4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배열의 수는 얼마만큼 겹치게 됩니까? 정확하게 동그라미 자리에 1, 2, 3이 어떻게 배열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동그라미 자리에 1, 2, 3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3팩토리얼 개예요. 그쵸? 네. 세모 자리에 4, 5가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2팩토리얼이에요. 그쵸? 그러면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만큼 중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음, 다 더한 거에 팩토리얼 분해. 예, 그다음 뭡니까? 각각 그룹들의 배열의 수를 나눠주면 각 그룹들의 배열의 수를 각각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똑같은 그러니까 그룹으로 묶었을 때 그룹핑 되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생기는 경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전체를 n개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n으로 대체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개를 그룹으로 나눴을 때 걔네들을 그러니까 나눠진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정확한 조합의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결국 조합과 연결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그젠플 여기에 관련된 이그젠플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축구 선수 10명이 있다. 이 10명을 1년로 세우고 싶은데 학년만 따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1학년이 1명이고 2학년이 2명이고 3학년이 4명이고 4학년이 3명이라고 할 때 오히려 복잡해지니까 명은 뺄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학년만 구분해서 세울 수 있는 수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그쵸?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다 더하면 10명이니까 그냥 각각을 다 구분해서 세웠다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0팩토리알을 각 학년별로 줄을 세울 수 있는 1팩토리알, 2팩토리알, 4팩토리알, 3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어떤 대상을 그룹으로 묶어서 얘네들을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을 이렇게 그룹핑하는 방법이 아닌 조합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대한 얘기를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